이런 국면에서 투자자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경제 지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트럼프 말은 들을 필요가 없고요. 그건 일단 트루스 소셜은 일단 아니다. 왜냐하면 타코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타코 맛있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블룸버그 기사에 따르면 3월에는 20% 정도 금값이 내려갔다고는 하더라고요. 지금 금을 좀 사야 되는 게 아닌가. 금을 급하게 팔던 세력이 지금 좀 사라진 것 같다. 바로 러시아인데요. 러시아가 2월달 한 달에만 이제 15톤 이상의 금을 판 것으로 데이터가 나왔고, 러시아산 원유의 인도 수출이 중단됐던 게 그때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왜 그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한테 계속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한다면 당신들 관세 50%. 이 과정에서 전쟁이 터졌습니다.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다시 수입한다는 거 아시죠? 그때부터 금값이 오릅니다. 왜? 러시아 입장에서는 석유 대금이 들어오니까 다시 금을 사겠죠. 당장은 금을 내던질 만한 나라가 블룸버그와 중앙일보가 함께하는 글로벌 머니클럽 이수민입니다. 이건 기자입니다. 자산 배분의 달인이자 잃지 않는 투자의 대가를 오늘 특별히 모셨습니다. 홍춘욱 박사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33년째 경제 분석 하고 있고요. 프리즘 투자자문이라는 자산 배분 운용사 차리에서 상품 출시한 지는 이제 3년 1개월, 아직 초보 경영자고, 저 트럼프 때문에 불면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약간 요새 체력 관리 힘들어하는 또 50대 중년이기도 합니다. 바로 여쭤볼게요. 지금 트럼프 2기 내내 이어지는 뭐 각종 지정학적 리스크, 뭐 베네수엘라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이란과 뭐 중동 뭐 이후에 지금 사실 쿠바까지 예고한 상황인데, 이런 리스크가 잇따르면서 투자자들의 멘탈이, 특히 개미들이 그냥 멘탈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을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무엇일까요? 불황은 온 것 같은데 짧게 끝나냐 길게 끝나냐의 문제로 가고 있는, 우리나라나 이제 일본, 대만 같은 이런 세 나라 입장에서는 기름이 안 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중동산 원유와 천연가스에 많이 의지를 했는데, 거기 이제 출입구를 할 수 있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됐고, 또 여러 가지 연구기관들의 분석 보고서를 보면 오늘 당장 열린다 하더라도 공급 차질이 한 4달 갈 거다. 가을이나 돼야 원유 조달이나 나프타 조달이 제대로 된다는 거니까, 불황이라는 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불황인데 한 1년 정도 불황으로도 갈 수 있는, 또 이게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닌 게 수십 년에 걸쳐 만든 인프라들이 전쟁 난다고 한 달 만에 우리가 대비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 맞춰서 설비도 조정도 필요하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당장 풀려도 4달, 아니면 더 오래 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또 궁금한 게, 역사적으로 어쨌든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 있었으면 거기서 또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가장 베이스 시나리오는 걸프전 같습니다. 걸프전 당시에 전 세계 이제 원유의 공급 차질이 얼마 정도 있었냐 하면 한 8에서 9%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공급 차질은 좀 커요. 슬픈데 13% 정도. 걸프전 때보다도 더 큰 거죠. 근데 이제 걸프전보다 공급의 차질은 더 큰데, 걸프전하고 비교를 하는 이유는 이제 그 걸프전 때는 전쟁이 육상전이었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이라크 군대가 질 것 같으니까 다국적군이 이제 상륙하러 오니까 쿠웨이트 유전을 다 불태우고 가버렸어요. 그 일대가 거의 그냥 암흑천지가 됐었습니다. 참고로 그때 쿠웨이트의 유전이 700개 정도 있었는데 500개를 폭탄을 넣어서 터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점령을 시도했는데 어차피 가지지 못할 것 같으니까 다 박살 내놓고 도망가겠다. 너에게 주지 않겠어. 네, 가질 수 없다면 부숴버리겠다. 방금 대사 멋있는데요. 저희 다른 데 가서 써야지.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면서 쿠웨이트의 생산 능력이 한 200만 배럴, 그리고 더 나가서 이라크의 생산 능력이 200만 배럴에서 250만 배럴, 그래서 대략 한 4,500만 배럴 정도 되는데, 그때 1년에 하루에 전 세계 석유 원유 소비량이 6천만 배럴. 그러니까 딱 아까 8%, 7%. 예. 그리고 이거는 복구가 우리 아까 3달, 4달 이야기했잖아요. 2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 이번에 차질의 강도는 지금이 더 크지만 복구의 난이도까지 생각을 한다면 그냥 비슷한 충격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세계 경제가 충격을 받았는데, 우리만 좀 빠졌고요. 미국은 플러스 났다라는 거죠. 왜? 전쟁이 이제 빨리 종결되고, 더 나가서 석유 생산 능력을 가장 많이, 여유 생산 능력을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죠. 그래서 전 세계 석유 생산량의
서는 1,000만 배럴 정도밖에 차지를 않지만 그러니까 세계 원유 수요량의 10%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1억 배럴 써요. 그래서 10% 정도를 차지하는 이 사우디가 사실은 여유 생산 능력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세계 원유 소비량의 5% 정도의 여유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우디의 힘이죠. 그래서 이 사우디가 그때 즉각 증산을 해서 가격을 떨어뜨려줬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디가 증산할 거냐? 사우디 증산 안 되는 거 알잖아요. 그죠? 파이프라인으로 좀 돌리고 있는데 증산이고 뭐가 없죠. 사우디의 하루 생산 능력이 1,000만 배럴인데 홍해 쪽으로 돌릴 수 있는 파이프라인의 하루 최대 운송량이 600만 배럴에서 700만 배럴입니다. 그러면 전체 석유 생산의 가동률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고 그 가동률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될 때 이제 결국은 원유 펌프를 가동을 중단시킵니다. 그럼 가동을 중단시킬 때 이런 배사 구조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삿갓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배사 구조에 위에가 아주 강한 화강암으로 덮여 있고 요 밑에에 액체가 고여 있는 게 바로 이제 중동산 원유들의 추출 구조가 되겠고요. 그래서 위에 이렇게 두꺼운 화강암이나 편마암 구조가 가지고 있어야만 가스나 이런 것들이 누출이 안 되기 때문에 밑에 이제 뭐가 있냐면 원유가 있고 밑에 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보다 기름이 대체로 경질률은 가벼우니까 위에 뜰 거 아닙니까? 그 뜨면 뽑아내기 위해서는 최대한 기름을 이 딱딱한 지층 구조 가까이 지상으로 분출하려는 힘을 느낄 수 있게끔 해야 뽑을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닷물을 증류해서 민물로 만들어서 거기다 물을 집어넣어서 계속 지하 수위를 높임으로써 그 위에 떠 있는 기름들을 지상 가까운 곳으로 최대한 압력을 많이 가져오게 만드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지만 단순 비교입니다. 근데 생산을 몇 달 멈추죠. 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페르시아만에 기름을 둥둥둥둥 떠 있고 원유 저장 탱크는 다 찼고 그리고 자기들 생산 캐파에 비해서 60에서 70%만 파이프라인으로 가는데 그것도 즉각 최대 운송량이 나오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가동을 멈추는 유전들이 나오죠. 그 유전들을 다시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시 압력을 높여야 되겠죠. 그게 몇 달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미국산 셰일 오일 그리고 알라스카산 원유 이런 것들이 이제 전 세계의 뭐랄까요 여유 생산 능력 공급으로 이어지지 않겠나. 정리를 하자면 직전에 사실 위기라고 할 수 있었던 걸프전 때는 쿠웨이트라던가 이라크에 있는 유전 시설이 비록 파괴가 됐고 가동이 불가능했지만 사우디는 멀쩡했었고 그래서 사우디가 이제 추가 생산을 하는 방향으로 금방 이제 리커버리가 됐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사우디가 직접 뭐 공격을 받았을 뿐더러 말씀하신 대로 이걸 홍해로 돌리려고 해도 캐파가 안 되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지상에 노출되어 있는 파이프라인이기 때문에 탄도미사일 공격에 취약하다라는 점도 생각을 해둬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번에 여유 생산 능력 국가로 일종의 기름 저장고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할 것 같고 그걸 대신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이. 이제 트럼프가 참전을 거부했던 뭐 나토 국가들이라든가 한국이나 일본을 굉장히 좀 조롱하면서 만약에 기름이 필요하면 미국산 석유를 사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은 하루에 1,300만 배럴을 생산하는 세계 1위의 원유 생산 국가인데 저희들 추정에 따르면 한 3개월에서 6개월 뒤에 추가 증산 능력이 약 500만 배럴 가까운 나라로 천혜의 그 셰일 생산 국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이제 셰일 생산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아까 이야기했던 걸프전 때처럼 40불 갔다가 다시 10불 이렇게 되면 짧은 불황으로 끝나는 거고요. 이제 만일 미국이 우리 증산 안 할 건데 우리는 원유 가격이 이렇게 높은 게 좋아요 이러면서 예를 들어서 1년에 걸쳐 한 100만 배럴만 증산한다 이러면 이제 결국 전 세계의 원유 수급은 수요의 감소로 맞춰지는 최악의 상황이 오겠죠. 그래서 그때도 한 1년 걸려서 회복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이제 베이스 시나리오는 지금 당장 오픈 이건 기대 안 하니까 한 5, 6개월 걸릴 거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걸프전 때하고 비슷하고 그러면 짧은 불황 후에 강한 회복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딱 그 강한 회복의 시기가 11월 미국 중간선거 때랑 겹칠 수도 있을까요? 근데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의 심리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인플레입니다. 우리 종량제 봉투 기억나시죠? 그럼 미국은 뭘까요? 그 상징이 화장지더라고요. 그죠? 결국은 잘 썩지 않으면서 갖고 있으면 일단 괜히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걸 사재기를 하는데 우리는 종량제 봉투였고 미국 같은 곳에서 이제 마트에서 월마트 이런 데 큰 마트에서조차 휴지가 사라지는 시기가 오면
사람들의 심리가 급격히 꺾입니다. 급격히 꺾인 후 약 한 1년 정도를 갑니다. 이게 불황인 거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경제 성과가 그렇게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재선 못했잖아요. 네. 경제의 성장률은 잘 나왔지만 인플레는 여전히 2024년까지도 끈적끈적했잖아요. 그래서 그 충격, 그 공포가 사람들의 심리를 망가뜨렸기 때문에 이번에 만일 인플레이션이 정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단계의 끝이다 하더라도 미국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이기는 굉장히 어려운 선거다. 최근에 급등락세가 뭐 미장은 말할 것도 없고 코스피는 이제 훨씬 더 심하지 않습니까? 미장 3배 레버리지. 그렇죠. 자동으로 3배 레버리지가 된 상황인데 이런 국면에서 투자자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경제 지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트럼프 말은 들을 필요가 없고요. 그건 일단 트루스소셜은 일단 아니다. 왜냐하면 타코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네, 타코 맛있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될 지표는 미국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가격이 중요하다. 동아시아의 국가들이 전부 페르시아만에서 원유 수입하던 부자 나라 세 나라, 한국, 일본, 대만이 기름이 부족해지는 순간 이 나라들은 근데 외환 보유고 어마어마하게 많고 대외 순자산 잔고를 다 몇 조씩 갖고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몇 조 달러. 뭐 이런 나라들은 돈줄을 내주겠죠. 그래서 전부 유조선들을 루이지애나랑 그리고 북해로 보내고 있는 거죠. 근데 북해로 간 물량은 얼마 많지 않을 거고 거기는 여유 생산 능력이 없는 지역이니까 결국 여유 생산 능력이 있는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를 사올 텐데 거기 당연히 사자가 많으면 가격이 오르겠죠. 그래서 오늘 WTI 가격이 브렌트율 넘어서 예,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오는구나. 뭐 차트도 오늘 가져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유가 오르고 1개월 정도 지나서 인플레가 시작되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지금 봐야 될 걸 정리하자면 유가를 봐라. 그 중에서도 WTI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유가를 보면은 조금 방향이 보일 것이다. 그렇죠. 지금은 두바이산 원유나 또는 오만산 원유는 볼 필요가 없고요. 여기는 뭐 전쟁 프리미엄이 붙어 있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고 전 세계 여유 생산 능력을 누가 주고 있는가? 이걸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조금 더 투자자들한테 이제 힌트를 준다면 예를 들면 WTI가 어느 선 이상으로 넘어가면은 내 조금 그 위험 자산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좀 힌트를 주실 수 있을까요? 이미 줄여야 됩니다. 아, 그래요? 늦었군요. 왜냐하면 이제 2월 달에 50달러였거든요. 그게 지금 110불 정도 찍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60불 오른 건데 유가 10불 정도 오르면 소비자 물가 0.3% 오른다고 대충 그냥 러프하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50불 올랐잖아요. 그러면 1.5%포인트가 오르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가 2.2%인데 여기다 플러스 2%의 물가 상승 압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소비자 물가 상승률 4%인데 한국은행님이 금리를 계속 동결해 주실까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금 환율 최고 높으면 환율 또 100원 올라가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또 0.1에서 0.2를 올리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 둘이 복합적으로 지금 물가를 강하게 끌어올리고 있는 중인데 한국이 이 정도인데 거기는 1리터 넣으면 2마일을 가네 1마일을 가네 하는 그런 SUV들이 돌아다니는 나라 아니에요. 미국 가서 제일 놀라는 게 뭐 이렇게 SUV들이 차가 커 기름 먹는 하마들이 돌아다니는 나라니까 거기는 훨씬 더 효과가 더 크겠죠. 더군다나 우리는 유류세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기름을 넣으면 절반은 세금으로 나가잖아요. 근데 미국은 유류세가 없어요. 그래서 유가가 오르는 게 바로 직격탄. 그러니까 한국보다 미국의 파급 속도가 더 빠르죠. 한국은 왜냐하면 유류세 인하라도 해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이런 쿠션 보험이 좀 있는데 미국은 그런 거 없죠. 그럼 반대로 WTI가 몇 달러 이하로 내려가면은 이게 조금 80불 밑에 가면 80불. 왜냐하면 그 오랫동안 80불에 유지돼 있었어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때 한때 131불까지 갔다가 그게 천천히 내려와서 대략 2024년경에 세계 경제가 이제 좀 호황으로 돌아선다. 우리도 반도체 슈퍼 사이클 오기 직전에 그 경제 좀 좋아지던 그때 보면 원유 가격이 대략 한 80불 정도 있었잖아요. 거기서 오랫동안 버티다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원유 가격이라면 그래도 또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옛날 기준 가격의 앵커링, 그 단내림 효과가 있으니까 뭐 그 정도면 또 괜찮지 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110불, 120불 가면 패닉이 온 거죠. 이건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를 사야 돼. 이건 돈이 돼. 라는 이제 트레이더들까지 지금 몰려든 상황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전쟁이 이제 언제 끝나느냐, 그 단계별 전망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특히 미장을 하시는 구독자분들이나 저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할 좀 거시적인 내용을 여쭤볼게요. 전쟁이 연내에 끝난다고 가정을 하고 전쟁 이후에 이른바 이제 포스트워 상황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글로벌 자금이 예전처럼 그러니까 한때 사실 S&P 500에 돈을 넣어놓으면 절대 잃지 않고 퇴직금은 여기다 몰빵을 해놓으면 나중에 웃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포스트워 상황에서도 글로벌 자금이 예전처럼 다시 미국으로 쏠릴까요? 미국으로 쏠리는 건 맞는데 기술주 갈지는 모르겠다. 지금 제일 이득을 보는 데가 어디냐? 이렇게 물으면 딱 봐도 앱스 모바일이나 쉐보론 아니에요? 석유 에너지 기업.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득을 보는 회사가 잘 없잖아요. 뭐 태양광 이런 신재생 에너지 쪽에 앞으로 뭐 투자가 많이 이루어질 테니까 그쪽이 비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봤더니 전부 중국산이네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 증시가 최근에 보시면 알겠지만 중국 증시가 굉장히 안정적이죠. 방어력이 뭐 상당하죠. 예, 그래서 트럼프가 전쟁에서 중국 살려주고 있는 중이고요. 근데 우리가 중국 자산 살 방법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전 세계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 전쟁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덜 다치는 나라는 미국 아니겠냐 이렇게 보니 달러 강세다. 이거는 이제 맞는 것 같고요. 달러는 강세인데 금리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보다 미국이 유가 상승의 충격이 더 클 수도 있다 그랬죠. 왜냐하면 유류세고 뭐고 이런 게 없으니까. 그러면 그 나라의 연준 의장님이 5월까지는 파월 의장인데 파월 의장 금리 인하 안 해줄 것 같고 오히려 인상 쪽으로 돌 수도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케빈 워시 신임 연준 의장이 저 사람 언제 연준 의장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돼 있잖아요. 왜냐하면 은행 상원 청문회에 그 간사하시는 미국 공화당 의원님께서 파월에 대한 형사 고발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차기 연준 의장 청문회 안 하겠어를 선언해 놓은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당연히 법원에서 파월 의장에 대한 형사 고발을 기각했거든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미국 중앙은행님이 경기 나빠졌다고 금리 인하해 주기는 어렵겠죠. 금리가 올라갈 때 기술주가 피를 보잖아요. 돈이 없거든요. 왜 돈이 없냐 하면 AI 투자를 지금 천문학적인 걸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림 하나 가져왔는데 공격적인 인공지능 투자 속에 프리캐시플로우가 말라붙고 있다. 이런 재밌는 차트를 하나 가져왔죠. 일단 그 그림에 나와 있는 네 회사가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 이 네 회사.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20% 넘는 돈 버는 기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들이 엄청난 돈들을 벌고 돈을 투자를 안만 해도 남아가지고 그걸 전부 자사주 사주고 막 그랬죠. 그랬는데 AI 투자가 한 3년째 진행되다 보니 결국 그 나말 돌던 돈들이 다 이제 고갈이 된 거죠. 그렇게 되면서 아마존도 이번에 대규모 채권 발행했고 구글은 얼마 전에 100년 만기 채권 발행하는 거 보셨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점점 금리에 예민한 기업이 되고 있는 거죠. 왜? 돈을 빌려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니까 이자율이 올라가면 엄청난 부담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사업 구조가 아마존만 사실 고정자산 투자가 많았어요. 그렇죠. 아마존은 물류센터부터 시작해서 실제 매장들 갖고 있었던 홀푸드 이런 것들을 샀잖아요. 그래서 고정자산 투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금리 변화에 민감해지죠. 고정비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업 레버리지가 높다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래서 영업 레버리지도 높지 남한테 빌린 돈도 많으니까 재무 레버리지도 높지 경기 변동, 이자율 변동에 예민한 회사가 되고 있는 중인데 이자율이 오른다. 이건 테크 기업들 입장에서는 재앙이죠. 6월에 스페이스X 상장 있어서 거기로 또 돈이 다 빨려갈 텐데 우리 2022년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할 때 몇 경원의 돈이 주식시장 들어왔다가 다 묶여 있었던 거 기억 안 나세요? 그 어마어마한 일들이 한국 단위에서 벌어졌는데도 우리 주식시장이 휘청했는데 스페이스X는 뭐 지금 1조 5천억 불이네 2조 달러네 이러면서 역사상 최대의 옛날 그 아람코 신규 상장보다 더 큰 규모로 들어올 거라고 지금 6월에 거의 확정이 됐는데 거기 또 돈 땡기는 거 있지. 이러니 이자율이 만일 여기서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시장의 수급은 좀 좋다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미국 달러는 좋은데 스페이스X 상장을 하러 가는 사람까지 또 있을 테니까 거기에 전쟁의 불확실성 뭐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하니까 미국이 또 상대적으로 석유 기업이 있어서 저희가 좋아. 그래서 달러 강세. 거기에 금리도 안 빠지고 좀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 이렇게 되면 미국 경기는 뭐 또는 미국 달러는 뭐 나쁘지 않을 수 있는데 테크 기업들은 좀 어려움에 처하는. 그래서 시장의 주도주가 흔들릴 때
주식시장이 과연 그렇게 매력이 있는가, 재미있는가. 이런 걱정을 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오늘 당장 풀리더라도 한 4달 걸릴 텐데 저거 언제 풀리나, 또 풀리긴 풀리는 건가. 그리고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에 몰려드는 전 세계 수많은 그 에너지 안 나는 에너지 빈국이지만 잘 사는 그런 나라들이 저기름 다 살아가서 계속 가격 올리는데 저건 막을 수 있나. 굉장히 복합적인 일이 펼쳐져 있어서 저는 뭐 차라리 그냥 미국 단기채를 사는 게 단기적으로는 좀 제일 안전해 보이는. 왜냐하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다 소멸되니까 이 그 단기 금리들은 다 은행 정부 정책 금리에 연동되는데 금리 인하는 없다로 지금 거의 돌아서면 단기채가 엄청 금리가 높아져 있잖아요. 그리고 달러 강세 혜택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파킹 뭐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그냥 너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미국장에서는 SHY, 샤이 사고 우리나라에서는 소플, SOFR 사면 지금은 일단 당장 여윳돈 있으신 분들은 큰 파도를 피해갈 수 있는 매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M7으로 대표되는 빅테크들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네요.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경기 안 좋으면 투자를 좀 줄여야 되잖아요. 지금 그 1년 올해 요 네 회사가 6천억 불 정도 투자가 계획돼 맞아요. 있어요. 하나당 1,500억 불씩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돈 220조씩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걸 내가 예를 들어서 돈이 없어서 올해는 투자 계획 못 세울 것 같아 그러는 순간 넌 AI의 패자. 그쵸. 약간 치킨 게임이라고 그렇죠. 할 수 있죠. 여기서 투자를 중단한다. 그냥 이 회사 주가는 더 참혹한 꼴을 보지 않을까요? 조금 깊이 들어가서 구글의 100년 만기채 같은 것도 그렇고 우려는 했지만 시장에서는 결국에는 일단은 지금까지는 크게 문제없이 다 받아주지 않았나요? 근데 그건 전쟁 전 이야기잖아요. 이제 전쟁 후에 비슷한 예, 움직이면 힘들어질 수 다 있다. 2월에 발행한 거잖아요. 이제부터 어떻게 될 건가? 벌써 미국의 그 스프레드, 국채 대비 회사채 가상금리가 막 오르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사모 펀드들, PF, 뭐 그래서 블랙스톤이라든가 아폴로 같은 거대 사모 펀드들의 뱅크런까지는 아니지만 폐쇄형 펀드, 클로즈드 펀드인데도 불구하고 개방형 펀드인 것처럼 사람들이 가서 돈 내놔라라고 했다라는 건 뭔가 불안함을 굉장히 느끼는 거죠. 그 리스크까지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안 좋은 타이밍에 이제 전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시장 금리를 올렸고 또 앞으로도 더 오를 여지가 생겨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탈자가 안 나올 것인가? 저희는 이제 안 나오길 바라는 게 그 회사들한테 반도체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니까. 그쵸. 한국은 아유 저기 메타 힘내, 뭐 아마존 힘내 이러면서 우리는 이제 응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또 이번에 스페이스X가 XAI랑 합병했잖아요. 테슬라로부터 시작해서 스페이스X까지 쭉 이어지는 이 프로젝트 속에서 거기도 인공지능 투자를 특히 피지컬 AI 쪽으로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빅테크 5인방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이 빅테크 5인방들의 투자가 어마어마한 규모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중인데 그중 하나라도 만약 접거나 몰락하면 2000년 IT 버블 붕괴 같은 꼴이 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2000년 IT 버블 붕괴가 왜 그토록 우리가 괴롭고 힘들었냐 하면 닷컴 버블이라고. 그렇죠. 하는데. 그때는 인터넷, 서버, 라우터 뭐 이런 게 최고로 중요한 자산이었는데 갑자기 어떤 회사가 스톱 나 안 하겠어. 그리고 내가 샀던 거 우리 회사 망할 것 같으니까 파이어 세일. 이게 이제 월드컴하고 글로벌 크로싱 사태라는 건데요. 네. 그런 일이 딱 벌어지자마자 시스코를 비롯한 전 세계 통신장비 회사 주문이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5까지 줄어요. 50이 아니고 5로 줄어요. 네. 95가 주는. 왜 그러냐면 망한 회사 거 싸게 사면 되거든. 꼭 신품을 왜 사요? 10분의 1 가격으로 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불황이 새로운 혁신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또 기존에 있었던 플레이어들이 망하면서 시장 장악력이 약해질 때 그때 딱 누가 들었어요? 구글이 들었죠. 그리고 애플도 들어온 거고. 기성의 플레이어들이 무너질 때 갑자기 설비 투자가 거의 0이 됩니다. 중고 시장에서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안 사죠. 그러니까 그 지금 요새 엔비디아가 갓비디아님이 주가가 그렇게 많이 빠져서 지금 평균 PER 보면 S&P 500보다 낮아요. 왜?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죠.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이 빅테크 5인방 중에 하나라도 삐끗하는 순간 이거 꼭 블랙웰 칩 그 신품 사야 돼? 라는 게 올 수도 있다라는 공포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 거죠. 다수는 아직 아닌 게 뭐 급락은 안 하니까. 그러나 요놈의 전쟁 때문에 자금난을 처한 기업들 중에 사모펀드한테 돈 빌린 회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돈을 빌렸던 회사들이 앞으로 또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냐? 또 그 금리는 어떻게 되냐? 여기 풋옵션 없냐? 이런 질문들을 이제 우리가 막 하게 되니까 이 주가가 이렇게 재미가 없는 거죠. 사실 원래 버블은 이렇게 터지잖아요. 잘 될 때는 어깨 걸고 다 같이 야 끝까지 가자 하다가 한 명이 내려야겠는데 하는 순간 예. 우르르 또 내리면서 무너지는 순식간에 거니까. 그냥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매력이 없는 밸류에이션이 될 때가 무서운 게 왜냐하면 그런 가격까지 올라오게 된 데는 미래에 대한 성장성을 엄청나게 끌어당겨서 사람들이 와 미래는 너무너무 낙관적이야. 그때 과잉 투자가 다 진행됐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든 터지는 순간 되게 참혹한 꼴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뭐 너네가 알아서 풀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트럼프의 저 말은 태국 기업 투자자들 입장에서 볼 때 너무 무책임하게 들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미국도 보시면 나스닥이 훨씬 변동성이 크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전쟁이 끝난 후에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기술주가 조금 빛을 보지 못하게 된다면 반대로 그 전쟁으로 인해서 빛을 보게 되는 그런 분야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신재생 에너지나 또는 네. 전통 굴뚝 에너지 쪽이 좋겠죠. 그 대신에 이제 수많은 소비자들의 재산이 그들에게 넘어가는 형태로 가는 거니까 세계 경제 이제 소비 부진. 네. 왜냐하면 우리 필수적으로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전기요금, 휘발유, 뭐 운송비, 아니면 하다못해 교통요금 이런 거는 더 이상 줄이기가 어려운 정도 레벨들인데 거기 가격이 갑자기 오른다. 그러면 다른 데 소비를 줄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될 때 가장 타격을 받는 데가 어디겠어요? 예, 꼭 지금 교체를 해야 돼 하는 품목들이죠. 자동차라던가. 그렇죠. 스마트폰, 그리고 가전제품, 게임기, 부터 시작해서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들부터 여행까지 가겠죠, 그죠? 그래서 그 반대편의 산업들의 전체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훨씬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고유가 상황이 계속된다는 워스트 시나리오를 받아들인다면 경기는 재미없고 주식시장 재미없는 거죠. 단기간 그렇게 봉쇄로 가는 게 아니라 걸프전 때처럼 여유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 셰일 오일 기업들이 떼돈을 벌면서 한 6개월 만에 생산량을 한 4,500만 배럴 확 올려버리면 다 해결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유가를 떨어뜨려주면 지금 우리 했던 이야기는 아이고 그때 우리가 되게 참 비관론에 젖어 있었군. 그때 분위기는 그랬지. 이렇게 웃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시나리오별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좀 안 좋은 시나리오. 계속 고유가가 가고 불황이 오고 또 금리도 인상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로 가면 기술주 타격이 좀 클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자산 군별로 투자자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금리 이렇게 짚을 건데 지금 금을 좀 사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금을 제가 이제 추천하는 이유는 바로 미국 나스닥이랑 금값의 비교를 한번 제가 차트를 하나 가져왔는데 그 강력한 시장 상승을 보였던 나스닥 시장도 크게 4번 정도의 약세장 베어마켓을 경험했다는 걸 그림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베어마켓은 당연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베어마켓은 2018년 미국의 1차 관세 전쟁.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폭락이라는 사건이 한번 있었고요. 그리고 2020년 코로나. 그리고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렇게 이제 4번에 걸친 약세장이 있었습니다. 이 4번에 걸친 약세장이 있을 때마다 보면 빨간 선. 금이 어떠냐? 너무 좋죠. 왜 그럴까? 저는 잘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특히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던 테크 기업들이 무너질 때 왜 금을 사러 가는가? 뭔가 기댈 데가 없어서 살아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경제적 이유를 찾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IT 버블 때도 이제 나스닥 100이 굉장히 폭락을 할 때 금이 계속 올랐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역사적 사건으로 인해 우리 인간은 법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법칙을 찾아내는 이 사피엔스의 한 대목이죠. 패턴 인식에 굉장히 능숙한 그런 모방쟁이들이기 때문에 과거에 나스닥 시장이 붕괴되거나 기술주 테크들에게 타격이 가해지는 시기에는 금이 좀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 또 하나는 금을 급하게 팔던 세력이 지금 좀 사라진 것 같다. 바로 러시아인데요. 러시아가 2월 달 한 달에만 이제 15톤 이상의 금을 판 것으로
데이터가 나왔고 좀 있으면 3월달 데이터도 나올 텐데 역시 3월에도 판 걸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그동안 미국의 달러를 비롯한 여러 외환보유고가 동결돼 있어서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 때 외환보유고 동결됐잖아요. 그죠? 금을 가지고서 계속 무역을 하던 나라였습니다. 사실상 이제 근본위제로 돌아간 나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금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었는데 왜 2월부터 팔았나? 그 이유는 바로 러시아산 원유의 인도 수출이 중단됐던 게 그때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왜 그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한테 계속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한다면 당신들 관세 50% 했다가 그걸 해지해줬죠. 그러면 인도는 왜 러시아산 수입을 안 하겠습니다라고 했냐면 그때 유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우랄유가 보통 50불 밑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때 두바이산 원유가 50달러 초반까지 내려가니까 굳이 경제 제재 그 관세 부과까지 맞으면서 러시아산 원유 그 가져올 필요가 뭐가 있어? 이렇게 되고 있었던 거죠. 이 과정에서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됐죠? 예,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다시 수입한다는 거 아시죠? 네. 예,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금수 조치가 해제됐습니다. 3월 15일경에 해제됐죠. 그때부터 금값이 오릅니다. 왜? 러시아 입장에서는 예, 석유 대금이 들어오니까 이제 기름이랑 전쟁 물자 물물 교환을 하고 있겠죠. 아마 중국이랑 하고 있겠죠. 자, 금을 꼭 팔아야 되는 이유는 없는 거죠. 저희가 보통 이제 언론에서 금값이 왜 이렇게 떨어지냐를 다뤘을 때는 이제 아무래도 전쟁이 나면서 고금리가 유지가 되면은 이제 금이 실질 이자를 받을 수 없는 이제 자산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매력이 떨어진다라고 해석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러시아가 금 시장에서 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이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인도도 이번에 많이 팔았습니다. 아, 왜냐하면 러시아에서 다시 수입해 와야 되니까. 원유를. 예. 네. 이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금 시장이라는 것 자체를 너무 어떤 특정한 요인으로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운 복합적인 시장이라서 제가 아까도 서두에 나스닥 100이랑 금이 반대로 가는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잘 안 맞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최근에 뭐 금리가 올랐다라고 우리 이 기자님 이야기해 주셨는데 실질 금리는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를 감안한 금리는 오히려 내린 거 아닌가요? 그래서 채권을 들고 있는 데 따르는 실질적인 수익은 오히려 감소했으니 금값이 오히려 상승할 요인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이 모든 요인들을 종합해 보면 그냥 1, 2월에 있었던 금값에 대해 패닉 폭락 사태는 인도나 러시아 뭐 이런 쪽에서 있었던 일부 금을 엄청나게 보유하던 국가들이 여러 가지 경제적 요인 또는 금수 조치 이런 것 때문에 나온 어떤 기술적인 매도였던 것으로 보여지고 블룸버그 기사에 따르면 3월에는 20% 정도 금값이 내려갔다고는 하더라고요. 그거는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3월까지 이어졌기 때문으로 보시면 그렇죠. 그러니까 현금이 필요한 데들은 금 말고는 팔기가 없는 또 금만 어떻게 보면 가치가 유지되고 있는 중이니까 싸게 안 팔아도 되는 자산으로 금을 고이 들고 있다가 자기들이 이제 인도로 수출도 막히고 전쟁 비용은 없고 이러면 마지막 순간까지 아껴놨던 금을 내다 던지는 과정에서 시장에서 예측 못했던 대규모 매도가 나오니까 그리고 이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공포 속에 도망간 거죠. 그러다가 이제 러시아나 인도 쪽의 어떤 금 매도 공세들이 좀 진정되는 징후들이 보이니까 금 시장의 안정을 찾는 걸 보면 이게 참 금이라는 것을 사후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 그때그때 미리 예측해서 그걸 돈을 벌려고 한다라는 건 어렵고 그냥 기술주를 비롯한 어떻게 보면 그 종이화폐로 돼 있는 자산의 가치들이 흔들리거나 붕괴가 되는 시기에는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큰 시기에는 금을 좀 저가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이 매력이 있다. 달러 다음은 금이다. 이런 이유 순서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건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러면은 이 지금까지 분석 기법을 활용하면 4월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고 봤을 때 어쨌든 전쟁이 장기화된다는 가정하에 당장은 금을 내던질 만한 나라가 딱히 보이진 않네요. 그리고 러시아 입장에서 달러를 비축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동결당하는데. 예, 그럼 다시 금을 사겠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그 러시아가 가지고 있었던 약 2천억 달러 규모의 외환보유고 다 동결당하고 거기서 발생한 뭐 이자 수익 이런 거는 우크라이나 주겠다 막 그런 그 나토를 비롯한 우크라이나의 우방국들의 그런 공세들을 보면서 미국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게 급할 때를 위해서 보유했는데 급할 때 도움이 안 되네 라고 느낀 건 적어도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미국의 반대편 쪽에 서 있는 나라 입장에서는
달러를 보유하기보다는 다른 자산을 보유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금이 될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달러도 그렇고 사실 금도 그렇고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연준의 금리 정책일 것 같아요.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 아까 잠깐 설명을 해주셨는데 케빈 호씨가 네. 임명될 날이 우리는 다 6월에 임명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청문회 시작도 못했는데 그 사람 정말 6월에 임명되겠는가? 그러면 6월도 기존 연준 의장님이 새로운 연준 의장 임명 안 되면 계속 하거든요. 올해 중에 금리 인하가 쉽지 않아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에 끝나도 전쟁이 단계 끝나더라도 예, 그리고 또 뭐 1년 이상 가는 걸프전 시나리오로 가면 어쩌면 인상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장기채는 참 금리가 매력이 있는데 4% 초반까지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10년 동안 4%가 넘는 달러 이자가 나오니 미국 국채 저거 정말 매력 있는데 싶긴 한데 이게 아직도 너무나 불확실하니까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단 저는 미국 단기채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어쨌든 이렇게 힘든 시기에 투자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한 문장 조언을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역사상 이제 최대 폭락이 있었던 시기들 데이터를 한번 다 조사해 와봤어요. 대공황 때부터 이렇게 데이터를 쭉 가지고 와봤어요. 가져와 봤는데 이제 그 평균적인 하락 기간, 그러니까 시장 경제가 패닉에 봉착해서 결국 걷잡을 수 없는 불황으로 간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부인하고 싶지만 그런 위험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중앙값, 그러니까 이제 몇 달 동안 빠지냐 했더니 한 17.5개월 정도 빠지더라. 사실 최근에 들어서서는 그렇게 하락장의 기간들은 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세장이 끝나고 3개월의 평균 중앙값 수익률이 얼마냐면 플러스 15%. 오. 그리고 6개월 중앙값 수익률은 21%. 너무 주식에 올인돼 있지 않았던 투자자들은 손실이 나더라도 그 전에 벌었던 걸 어느 정도 지키면서 손실을 복구할 수 있고 그 뒤 언제가 바닥인지 모르지만 바닥이 올 거라고 믿으면서 옳다고 있으면 그 뒤에 아주 강력한 상승으로 보답받는 일이 많다. 따라서 투자는 항상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강세장이 영원하지 않고 약세장도 이 또한 지나가리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응하셔야 투자에 또 성공할 수 있고 정신건강, 마음의 건강, 수면장애도 극복할 수 있다. 아까 대표님께서는 요즘 잠을 잘 못 주무신다고. 예, 트럼프 때문에. 왜 우리 장에서 맨날 방송해요? 자기네 미국 장에서 시간이 하지. 아니고 코스피 시간에 맞춰서 방송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럼 오늘 홍 대표님과 함께 조정장애 대처하는 법을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구독자 여러분도 이 시장에서 버텨야 할지 아니면 들어가야 할지 또는 빠져나와야 할지 나름의 기준이 생기셨을 거라고 봅니다. 박사님은 오늘 괜찮으셨을까요? 재밌었습니다. 네, 뭐 준비해온 차트는 다 보여드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얻은 것도 많았지만 사실 머릿속이 좀 더 복잡해졌는데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댓글 잊지 말아주시고요. 오늘 미장별곡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